인간의 삶이라는 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딱 그 지천명인데요. 첫 지천명에 대해서 첫 강의로 불러주셔가지고 역사가 있는 21 CEF에서 불러주셔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현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뒤에 차에 지금 제가 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지 납사를 가서 드론으로 저희가 연구하던 것들을 좀 찍기도 하고 영상으로 좀 남기는 걸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의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인데 수천만 년 전부터 좀 이 본토와 갈라져 있어가지고 아주 독특한 식생, 기후, 또 이제 문화도 아주 독특한 그런 곳입니다. 그 마다가스카르의 이제 서쪽 해안지대에 있는 미케아 숲에 미케아 부족이 수백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원시적인 그런 수렵채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행동의 가장 기원을 찾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년째 저희 연구실에 연구원들과 같이 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나 혹은 이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재밌는데요. 오늘 여기 이 모임에 오신 이제 여러 회원님들은 주로 CEO라고 제가 들어요. 회사 경영을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아프리카가 나오다가 갑자기 현실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3D TV 집에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옛날에 샀어요. 있었는데 예, 지금은 있었죠. 없으실 건데 지금도 보시는 분 있으세요? 안 봐요. 안 보실 겁니다. 예. 네, 요즘 뭐 텔레비전 뭐 집에 보면 뭐 큰 거 보지 않습니까? 뭐 거거익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이 크면 클수록 좋다. 저 그 며칠 전에 저한테 텔레비전이 작으니까 큰 걸로 사다오 그러시던데요. 큰 텔레비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벽을 막 꽉 채울 정도로 큰 텔레비전을 장만을 하죠. 차 한 대 값입니다, 어떤 건. 그런데 3D TV는 망했습니다. 한때 3D 하고 뜨거웠었죠. 저도 샀었거든요. 몇 번 처음 사가지고 장난으로 몇 번 해보다가 안경 쓰고 이렇게 보고 다가 안 보게 돼서 버렸습니다. 네, 사실 이 3D 기술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컸고요. 또 기대도 컸습니다. 굴지의 회사에서 이 3D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저희 스타워즈나 어벤져스죠? 이런 데 보면 이 3D 기술을 사용해서 3차원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그걸로 뭐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전달하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2차원으로 보던 거를 3차원으로 본다면 즉 실물처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10여 년 전에도 이미 시작이 됐었고 상용화도 됐었고 아마 지금 3D 기술을 적용을 한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마치 실제와 같은 그런 3차원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떤 OTT 회사에서도 이 3D 영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마 집에서 뭐 KT 뭐라 그러죠? 진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것도 보실 테고 디즈니도 보실 테고 넷플릭스도 보실 텐데 3D 영상 없습니다. 가끔 이제 영화관에서 3D다, 4D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재미로 보는 정도죠. 2010년 기사인데요. 삼성전자 미래를 위한 영감 제품 전시 그 중에 3D TV가 나옵니다. 공격적 행보에 나섭니다.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삼성전자 3D TV 개발 주역이 밝히는 성공 뒷얘기. 성공 뒷얘기. 주역들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실패했을까요? 10년 후 기사입니다. 소비자 외면받은 3D TV. 실패해서 배워야. 3D TV의 일장 준비. 로스트 테크놀로지. 3D TV 기술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재밌죠.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아마 엄청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한테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안경 쓰는 게 불편해서 그랬을까요? 컨텐츠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을 개발할 때 인간의 본성, 인간성의 가장 핵심적인 그 근원에 대해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네, 기술 혁신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라스커 동굴벽가에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프랑스나 스페인 쪽에 가시면은 이제 과거에 네안데르탈린이나 크로마뇽인들이 그려놓은 동굴벽화가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이 실제 그 동굴벽화는 폐쇄해놨고 연구용으로만 쓰고 있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 옆에다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연천 전곡리에 가시면은 똑같이 만들어놓은 동굴벽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수만 년 전에 인류가 당시에 뭐 제대로 된 물감이 있지도 않았고 그랬겠습니다만 저렇게 주변에 있는 돌을 갈고 그것을 입으로 이렇게 푹 뿌리거나 물에 묻혀서 바르는 방식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그림을 많이 그렸을 거예요. 근데 다 사라졌죠. 다만 유럽은 당시에 빙하기였고 추우니까 동굴에서 살았고 동굴 속에 그림을 그린 것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떠나고 동굴 입구가 막히고 그러면서 수만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지금은 이런 케이브 페인팅, 즉 동굴벽화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 인류는 인간이 된 이후부터 주변에 있는 다양한 대상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뭐 바닥에다 그린 거 많았을 겁니다. 다 사라졌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동굴에 그린 그림들이 남아있는 거죠. 사람도 그리고요, 동물도 그리고 별자리도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성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왜 고구려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이 고분에 가면은 벽에 그림을 그렸을까요? 인간들은 도대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죠. 우리들은 그림이 아주 고가에 팔리기도 합니다. 추상화도 있고 인물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 발전해 가지고 텔레비전 영상으로도 나오고 영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만 년 전에 인간이 가졌던 인간 심성의 본성은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본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막상 가서 보면 그림이 정말 거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시에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뭐 그림 잘 그렸다고 저 동굴벽화를 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뭐 그걸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우리 조상들은 고생을 해가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추운 빙하기인데 천장이 닿지도 않거든요. 아마 뭐 밑에다 뭘 받쳐놓고 올라갔을 거예요. 저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하버드 대학교의 리차드 랭엄, 네, 저처럼 인류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싯돌인데요. 인간이 언제부터 불을 사용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100만 년 전부터는 아마 불을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처음에는 기회적으로 불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번개가 치거나 혹은 자연적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불씨를 모아서 불을 관리했을 것 같고 79만 년 정도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야코브 동굴 쪽에 탄 씨앗, 화덕 그리고 그을린 부싯돌들이 한꺼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즉 인류가 능동적으로 불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최초의 증거가 있습니다. 79만 년 전입니다. 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지금처럼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처음 하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보기를 드려야 쉽죠? 네, 1번 만년 전, 2번 10만 년 전, 3번 100만 년 전, 4번 1000만 년 전. 네. 1번 만년 전, 1번 2번 10만 년 전, 네, 몇 분 계시고 3번 100만 년 전, 네, 한 분 계시고 1000만 년 전. 네, 1000만 년 전에는 인류가 없었죠. 네, 그때는 아직 스펜저 고릴라 인간이 갈라지기 전이었고
인간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오스트랄로 즉 인류의 이제 조상으로 지나가게 된 거냐 500에서 70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 이제 속이라고 하죠. 호모라고 하는 속명이 붙게 된 거는 한 200만 년 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언어, 즉 문법적 언어를 사용하게 된 거는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길어도 30만 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말을 하기 전부터 불을 썼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불은 아주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생존에 아주 유리한 도구가 바로 불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도끼를 만들고 또 바늘을 만들고 심지어 옷을 만들어 입기 전부터 불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이 바늘을 사용한 건 5에서 10만 년 전이고요. 동물의 가죽 등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한 것도 길게 봐도 20만 년을 넘어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 호주에는 에버리진이라고 그 원주민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보시면 이 호주 원주민들이 이제 몸에 음부를 가리고 있는 그 작은 천조각을 걸치고 있는 걸 보실 텐데 그건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호주 에버리진의 상당수는 완전히 나체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19금이라 가지고요. 네. 근데 옷을 만들어 입기도 전에 말을 하기도 전에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 회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불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아침에 드신 음식들도 불로 조리한 거죠. 요리를 만들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리처드 랭엄 교수는 인간이 불을 사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리다. 요리 인류라는 책을 썼죠. 음식을 조리하고 음식의 병균을 제거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훈제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추운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빙하기인데 동아시아 추운 시베리아 지역 또 당시 이제 유럽은 추웠는데요. 영국하고 프랑스 연결돼 있었죠. 빙하로. 그 지역으로도 인류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깜깜한 동굴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됐고요. 사냥할 때 불을 사용해서 동물을 몰기도 하고 또 창들을 불로 벼려서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불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다른 동물들은 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을 제외한 어떤 동물도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동물원에 키우는 침팬지가 라이터를 사용해서 담배를 피는 그런 영상들이 있지만 그건 인간이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배운 거고요. 불 사용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불을 두려워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인간하고 아주 비슷한 환경에서 살지만 불을 다루지도 못하고요. 불을 가까이 대면 도망가고 두려워합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었지만 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조명을 통해 가지고 따뜻하게 서로 만나서 교류하는 것 같은 사회적 기능입니다. 불은요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캠핑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 캠핑을 다니고 지금은 이제 지방에다가 세컨하우스를 하나 조그만 걸 만들어서 가서 불 피워놓고 놀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 회원님들도 가끔 그런 거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화덕에다가 불을 붙이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울려가지고 서로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놀던 사람들이 불 주변으로 슬슬슬 모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앉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불 주변에서 나누는 대화는 다른 곳에서 나누는 대화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언어, 불과 언어가 이렇게 관련이 있을까요? 초기 단계의 언어, 최초의 언어는 무슨 기능을 했을까요? 우리들은 왜 말을 하게 됐을까요? 네, 그 인류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느엄 촘스키 그리고 스티븐 핑커는 이 언어의 진화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동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피지너하고 크리올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려고 동영상을 좀 넣어놨는데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민을 가게 되면 이민 1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무리 영어를 뭐 잘하고 뭐 일어를 잘하고 해도 그 현지인 같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외국 생활 좀 해봤고요. 유학도 갔었습니다만 잘하지 못합니다. 특히 당황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주 단순한 언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얘기할 때 레드라는 걸 알거든요. 아주 빨간색은 무슨 색입니까? 베리 레드죠. 그러면은 그보다 더 빨간색이에요. 베리베리 레드. 더 빨가면 베리베리베리 레드.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반복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시제를 사용하거나 격을 사용하는 게 매우 어려워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언어를 쓰게 됐죠. 그 노예를 이렇게 무역을 하던 그 시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강제 이주돼 당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교육도 없고 뭐 가르치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뭐 주인들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언어를 써야 되니까 이런 단순한 수준의 피지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민 2세대가 되겠죠. 정규교육도 없던 시절입니다. 뭐 노예 자식이니까 뭐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단 한 세대 만에 그 아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크리올러라고 합니다. 즉 인간은 언어를 만들어내는, 특히 복잡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문법적 언어를 만들어내는 본성적, 태생적 능력,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1살만 되면 우리가 아빠 엄마를 하기 시작하고 2살만 되면 시끄러워 죽겠거든요. 말을 많이 해서. 제 막둥이가 4살인데요. 집에서 말 제일 많이 합니다. 계속 떠듭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아이한테 야 이거는 명사고 이건 동사고 이렇게 말할 때는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합쇼체가 어떻고 뭐 니다체가 어떻고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잘 배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언어가 왜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의 주장입니다. 던바의 숫자로 잘 알려져 있죠. 혹시 던바의 숫자에 대해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인간이 만나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는 300명이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주소록을 보시면 아무리 사회적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비즈니스맨이라고 해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을 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거보다도 적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수의 숫자들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처럼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침팬지는 몇 마리의 동료들과 관계를 맺을까요? 20-30마리에 불과합니다. 침팬지는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침팬지가 사회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방법은 바로 그루밍입니다. 저렇게 털을 골라줍니다. 좀 더 높은 개체가 털을 골라주고 낮은 개체가 그 털을 골라주는 걸 받으면서 서로의 친소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회원님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악수도 나누고 했습니다. 일종의 침팬지가 털 고르는 거에 인간적 버전이죠.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이렇게 막 팔뚝도 잡고 밝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친밀감을 나누는 거죠. 근데 침팬지가 먹고 사느라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이 털 고르기를 하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많아도 서너 시간밖에는 할 수 없는데 1대1로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1대1로 하니까 한 마리하고 관계를 하고 그루밍을 해주고 또 다른 애하고 하고 하다 보면 몇 마리 안 됩니다. 이걸 로빈 던바가 계산을 했어요. 도대체 몇 마리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먹이 획득도 하고 짝짓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그 시간 다 빼고 나서 남는 시간을 모두 사회적 관계에 쓴다고 한다면 20-30마리가 최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침팬지와 갈라지면서부터 평균 집단의 크기가 108명, 109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침팬지와 달리 4배나 많은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말은 1대 다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수십 명이 되는 여러 회원님들 앞에서 제가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언어는 사회적 관계를 크게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 회귀의 방정식을 써서 집단의 크기 그리고 평균 집단 크기, 인류의 진화를 통해 가지고 늘어난 숫자 그리고 털고르기 시간 이런 것들의 세 가지 회귀 방정식을 연결해서 로빈 던바는 던바의 숫자, 즉 인간이 털고르기를 더 이상 털고르기를 통해서 큰 집단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임계점이 왔을 때 인류가 언어를 진화시켰고 그게 약 20-3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연구자가 됐죠. 네, 로빈 던바는 저처럼 인류학을 연구했지만 대학에 자리를 못 잡고 계속 고생하다가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리도 잡았습니다. 저도 대학에 자리 잡기 전에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네. 털고르기. 네, 실제로 보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집단이 한 16마리, 16명이라고 해야겠죠. 호모 하빌리스나 에렉투스도 뭐 한 7마리하고 이제 23명,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되다가 현대 호모 사피엔스로 넘어오면서부터 120, 심지어 500명이 같이 사는 집단을 이루기도 합니다. 인류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네안데르탈린은 집단의 크기가 아주 작았어요. 집단의 크기가 커지지 않아서 지금은 네안데르탈린이 전부 사라지고 없어졌죠. 아니면 일부는 인간에 흡수됐다고도 하죠. 인간은 이렇게 일대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기술을 나누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회적 가십,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다시 TV로 돌아오겠습니다. 인류학자 크리스토퍼 리는 TV의 성공, TV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불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실에 이제 요즘 간접 조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접 조명으로 켜놓고 텔레비전을 탁 켜면 가족들이 텔레비전 주변에 모여요. 그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파가 텔레비전 맞은편에 있죠 주로.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집중해서 보지는 않아요. 그냥 틀어놔요. 마치 배경 영상처럼. 동굴 벽화처럼. 그리고 가족들이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배우자에게 오늘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옆집 아줌마랑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왜 옆집 아줌마는 저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었을까? 왜 내 부하 직원은 MZ세대인가? 왜 나한테 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왜 회식을 가자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뺄까? 뒷담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디, 괜찮아. 요즘 다 바뀌었어. 우리가 맞춰야 돼. 라고 하면서 다독여주고 새로운 사회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이제 회사 CEO시니까 중요한 회사의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아마 배우자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지지도 받고 싶고 의지도 받고 싶죠. 격려해 줍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보내는 게 좋을까? 유학을 보낼까? 공부를 시킬까? 아니면 기술을 배울까? 회사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 자기 공부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 그런 식의 계획을 텔레비전 앞에서 합니다. 크리스토퍼 리는 이걸 소셜 글로우, 사회적 불빛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주변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요. 밝은 조명이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대화를 나눌 때하고 이렇게 불을 펴놓고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먹는 그런 뭐라 그러죠? 연탄불 무슨 화롯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도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후자의 장소에 갔을 때 전자의 장소에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뒷담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계획, 많은 이야기들, 조금은 공상적인 얘기들도 있죠.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나옵니다. 맥도날드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간다에 이제 가서 현지 조사를 갔었고요. 거기에서 그 피그미족이 살고 있는데 그 피그미족이 불을 피우는 장면을 좀 찍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불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찍었던 사진이었고요.
피그미족은 이제 인류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장 원시적인 부족 중에 하나고 키도 아주 작습니다. 평균 신장이 150이 안 되는 지금은 이제 사회적 천민처럼 이렇게 좀 전락해서 좀 안타까운 부족인데요. 주로 하는 일들이 화전을 합니다. 그래서 숲속에 살면서 그릇 같은 걸 구워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 연구실에 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생활을 합니다. 글자도 없고요. 사회적인 문화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주변 문화에 좀 기생해서 살고 있죠. 집단도 작고요. 그런데 불은 아주 잘 피웁니다. 불을 피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렇게 마찰열을 사용해서 불을 피우는 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불을 피워냅니다. 다음번에 혹시 이제 캠핑을 가시게 되면 저런 방식으로 한번 불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쓴 책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제 책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 피우는 일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80만 년 전부터 했을까요? 인간이 아슐리아 석기라고 하는 원시적인 수준의 도구를 사용하던 그 시기, 옷도 없던 시기, 말도 못하던 시기, 아주 단순한 사회적 관계만 맺던 시기에 인간은 저런 방식으로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사용해서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필리핀에 이제 방문을 해서 필리핀에 이제 원시 부족이 있는데요. 대나무 거기 이제 대나무가 많으니까 대나무로 불 피우는 장면 불을 피우길래 저도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를 악물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먹고 살려면 다 했을 겁니다. 저도 저기서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이제 지내면서 불 안 피우면 굶는다 이러면 피웠겠죠. 그런데 그 원주민은 금방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대나무는 불이 잘 붙지 않는 나무인데도 불을 피워서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세컨하우스에 저희 아들 녀석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불을 피워줬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마시멜로우나 이런 걸 구워 먹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중학생인데도 아이들끼리 선생님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도 하고 뭐 우리 반에 뭐 예쁜 여자애가 있다는 둥, 뭐 어떤 애가 있는데 걔는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조잘조잘 나누더라고요. 네, 사회적 관계는요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평일 낮에 집에서 늦잠 주무셔도 되는데 왜 아침 7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돈까지 내가면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 드셔도 되는데요. 이런 식의 아침 저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베이컨에다가 뭐 이런 거 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존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즐겁죠. 아마 인간은 그게 생존에 유리했고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걸 즐거워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사회적 관계를 좋아하고 맺고 뭐 같이 골프 치신다고 하셨는데 골프도 치고 돌아다니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생존입니다. 다 같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보드게임도 합니다. 밤에 포커도 칩니다. 온라인 게임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카톡방에 초대되면 쉽게 나가지도 못합니다. 카카오톡이 만들어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몰래 나가기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한번 써본 적 있으세요? 네. 사회적 관계에서 나가고 싶지만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나갈까 말까 몰래 나가기.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 반응은 양의 정석과와 연결돼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불이고 그 불이 줬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삶, 즉 소셜 글로우입니다. 네, 이건 제가 번역한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좋아합니까? 왜 좋아합니까? 맛있으니까요. 그러나 저희 인류학자들은 이것보다 좀 더 깊은 측면에서 연구합니다. 왜 초콜릿을 좋아할까? 초콜릿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우리의 생존에 유리함을 주었을까? 그 유리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기능을 주었을까? 그렇다면 맵고 고통스러운 고추, 고추가 입에 주는 그 자극은 통각입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과 동일한 수용체에 붙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 매운 음식이
음식의 부패를 막아줄 것이고 그 부패를 막아준 것이 생존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우리는 맵고 고통스럽지만 매운맛을 좋아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인력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저위도 지방, 적도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매운 음식, 향신료가 많은 음식이 많았고요.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향신료가 적고 매운 음식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잘 부패하는 곳에서 우리들은 매운 음식을 잘 먹도록 진화했던 거죠. 이렇게 인간의 행동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설명하는 그 가장 1차적인 원인 그 밑에 기저에 아주 깊은 집단 심리학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개발하는 연구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명심했다면 엄청난 투자비를 3D TV에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주어 한시죠. 예, 우리 종종 부시맨이라고 부르는데요. 숲풀 속에서 살기 때문에 부시맨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시맨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불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 불 주변에서 나누는 대화가 다른 대화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낮에 무슨 대화하는지를 이제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주로 실용적인 얘기였어요. 야, 사냥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기 가면 동물이 많대. 그런데 가십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있었죠. 그런데 밤에 불 주변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또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통, 사회적인 에티켓, 야 이렇게 해야지, 저건 모름지기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들, 어려움들, 과거에 겪었던 재난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즉 빅피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밤에 불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회사에서도 아마 주간에 회의도 많이 하시고 스몰 토크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낮에 나누는 얘기랑 밤에 나누는 얘기가 다르니까 경험이 많은 그런 비즈니스맨들은 저녁에 팀원들을 모아놓고 갈비집에서 그냥 불이라도 좀 피워놓고 조금은 어둑어둑컴컴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회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은지, 과장과 부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새로운 직원을 어떻게 교육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회사에 어려웠었던 이야기들, 그러한 빅피처, 이야기에 대한 것들은 주로 그 밤에 나옵니다. 낮에 주간 회의 시간에 나오지 않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의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서를 안정시키는 느린 뇌파, 델타파가 증가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델타파는 불을 피워놨을 때도 증가했고요. 텔레비전을 틀어놨을 때도 증가했습니다. 깜빡깜빡거리는 불멍의 화염이 있습니다. 조금씩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 불 주변에서 사람들의 뇌에는 델타파가 증가하고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심지어 텔레비전에다가 직업 관련되어 있는 그냥 실용적인 영상을 틀어놔도 그 영상이 계속 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델타파가 증가했고 심지어 혈압도 감소했습니다. LG에서 개발한 그 스탠바이미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있을 텐데 저도 하나 샀습니다. 집에 놓는 게 있고요. 들고 나가는 모델이 있거든요. 배터리를 장착해놔가지고 캠핑장에 가가지고 저걸 피워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캠핑장에 가서 불을 안 펴놓고 이거를 틀어놓고 이 안에 모닥불을 해놓을 수 있는 배경화면 기능이 아예 처음부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켜놓고 그 앞에서 캠핑을 즐기는 겁니다. 불 피우는 게 사실 좀 힘들고 냄새도 나고 어렵거든요. 모닥불 다 감시해야 되고 재도 버려야 되고, 그냥 간편하게 불과 비슷한 영상을 켜놓고 저기 앞에서 캠핑을 즐기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스탠바이미가 사실 공전의 히트를 친 제품이거든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모니터예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모니터, 이 정도의 모니터 크기의 모니터 하나 사는데 한 20만 원이면 사는데 이렇게 제품을 만들려면 100만 원에 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LG전자 캠핑존 겨냥한 스탠바이비 고 신가전 전략 통할까? 네, 통했죠. LG는 이상한 제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대부분 실패했는데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네, 저는 LG하고 LG전자하고 한 몇 년 정도 이 컬처 코드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이제 글로벌 회사죠. 한국 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그 LG의 가전제품들을 판매하는데요. 이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가전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의미, 진화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TV는 회고와 서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화해, 조정, 신화, 드라마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노인들은요, 텔레비전을 더 좋아합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보고 그것을 마치 배경화면처럼 열어놓곤 합니다. 노인들은 이야기꾼입니다. 말하기 좋아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뭐 요즘 말 많이 하면은 부하 직원들한테 꼰대라는 얘기 듣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기억을 일관된 주제와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통합시키고 그 이야기들을 그 다음 세대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죠. 아마 과거에 지금처럼 문자 언어가 없고 인터넷도 없고 GPT, AI도 없던 시절에는 과거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족 집단은 점점 더 번성해 나갔겠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점 길어졌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지금 약 70에서 80세를 오가는데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길어지게 된 것은 불과 4만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사회적 집단을 크게 만들어진 그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에게 치매를 막아주는 유전자가 진화하게 됐던 것도 바로 그 시기입니다. 50세가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번식적 기능이 사라져요. 여성은 50세가 넘어가면 애를 더 이상 낳을 수 없고요. 남성도 50세가 넘으면 사실상 낳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20에서 30년을 더 살아갑니다. 도대체 그 이후에 긴 수명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걸까요? 바로 이야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지금이야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들이 고리타분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노인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빅픽처를 그려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3D TV가 아니라 화형으로서, 소셜 글로브로서 TV를 더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 그 사물과 내가, 그 3D 영상과 내가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텔레비전의 등장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열어놓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3D TV가 실패한 이유죠. 실제로 일본 원숭이들을 연구해보면 일본 원숭이들이 장난을 쳐요. 놀이를 해요. 저 돌 가지고선 봅니다. 이건 이제 스톤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저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도 노는데 나이가 들어도 가끔은 놀거든요. 왜 놀까? 어른이 돼서도 노는 이유가 뭘까? 사실 성체가 돼서도 노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장류죠. 동물들은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어릴 때는 놀아요. 막 재미있고 막 장난치고 막 그 털실 가지고 고양이가 막 재밌어하는 거 보신 적 있을 텐데 키튼 즉 새끼 고양이일 때는 막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어른 고양이가 되면 이제 점잖아집니다. 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인간은 아닙니다. 계속 놉니다. 나이가 들어도 놉니다. 50, 60, 70, 80이 돼도 놉니다. 한국장에 왜 가십니까? 돈 내고. 그 공 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거든요. 비싼 돈 내고 놉니다. 왜 놀까요? 아주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바로 즐거움, 이완, 활력 이런 것들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놉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일수록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힘들면 집에 가서 쉬면 되는데 또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공을 치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놉니다. 그리고 좀 이제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령에 따른 차이는 넘어갈게요.
네, 정리입니다. 인간은 대화를 나눕니다. 바로 텔레비전 앞에서 말이죠. 소셜 글로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거였죠. LG에서 이 텔레비전을 만드는데 3D TV가 미래에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저한테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또 전 세계에서 막 달려들고 또 LG와 삼성은 서로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확 촉각을 세우고 보거든요. 삼성에서 한다니까 LG 막 하려고 했죠. 저는 이제 자문 회의에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3D TV는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뭐 제 얘기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LG는 3D TV를 개발 안 하고 스탠바이 미래를 만들더라고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가가지고요, 그 안타나나리보라고 하는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초의 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덕분에 지방 오지는 아직도 이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3일에 걸쳐서 랜드크루저를 타고선 내려갔습니다. 사막을 거치고 건조 지역을 거쳐서 해안 지역, 예전에 프랑스가 개척했었던 툴레아라고 하는 항구마을까지 간 다음에 안자베뜨르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기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부족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요거는 북부 마다가스카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재천 교수님하고 같이 그때 갔었었는데요. 가서 그 지역의 안 나오는군요. 네네네. 예, 그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 부족을 만나서 그 춤추는 거를 좀 가지고 재밌으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재밌으려고 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러한 원시 부족에 대한 연구가 과연 이제 급변하는 이 현대 사회에 또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과거의 마케팅은 아마 이제 마케팅 부서가 회사마다 다 있으실 텐데요. 시장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경영자들이 좋아하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거에 기저에 깔려 있는 일종의 심리학적 철학은 인간의 행동이 과학적으로 관찰되고 측정되고 기술될 수 있다는 이 폐쇄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적인 설명, 기계론적 설명입니다. 인터뷰하고요, 설문조사하고 사람들의 소비 활동을 조사하고 관찰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왜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수많은 이 소비자 행동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 회사 또 이제 조사 회사 많죠. 뭐 외부 회사들도 많고요. 그런 회사에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미래에 어떤 제품들이 성공할지를 조사합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뭐 복잡하지만 실제로 간단해요. 사람들이 있으면은 패널들을 모아다가 그걸 5만 원씩 주면서 설문을 시킵니다. 3D TV에 관심이 있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아직은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걸 체크를 합니다. 3D TV가 있다면 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다들 관심이 있다고 하고 다들 여력만 된다면 산다고 하겠죠. 그 근거를 가지고서 수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실증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다양한 제품들과 서비스를 개발해 왔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오랫동안 경영자로서 지내신 그 여러 경험들 또 간접적 경험을 통해 아시다시피 실제로 시장에서 대박이 난 상품들은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연한 결과 혹은 경영자의 통찰을 통해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주변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시작했던 그 통찰이 뜻밖의 큰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행동주의 심리학은요. 군대나 생산 조직의 분석, 배치에 대해서 성과를 거뒀어요.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대로 이런 조직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성과를 거뒀는데 소비자 분석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성공을 못했어요. 네, 신프로이드 학파. 네, 저는 인류학자가 되기 전에 정신과 의사였습니다만
프로이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의식입니다.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심리가 바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지 못한다.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죠. 네, 일부 이제 특히 이제 주로 글로벌 회사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 또 깊은 진화적, 인류학적 본성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베트남 등 한 6개 나라 집단의 대상으로 이 컬처 코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의 미래 가능성, 가치 그리고 성공 가능성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대회비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LG에서 여기에 사실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신프로이트주의는요, 클라이언트 중심의 긍정적 접근,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FGR이나 아니면은 직접적인 1대1의 면담을 통해 가지고요, 이야기를 그 소비자들의 무의식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질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FGR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뻔한 대답, 정형화된 대답만 나와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또 비싼 분석가를 써가지고 분석을 하지만 예상했던 결과만 나옵니다. 우리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정형화된 설문조사에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얘기했었을 때는 가설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실제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릭 캔델은 저처럼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였는데 이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역치아 실험, 바다달팽이를 통한 실험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역치 밑에 자극을 준 신경세포가 그 신경 자극을 학습하는 현상을 직접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고나 감정들이 저장될 수 있고 그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벤자민 리벳은 자유의지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모니터를 놓고요, 왼쪽 버튼 누를래 오른쪽 버튼 누를래를 물어본 다음에 네가 자유롭게 선택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네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려고 결정했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뇌파를 찍어보니까 그것보다 약 1초 전에 이미 뇌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이미 결정됐고 우리들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는 그 믿음은 사실상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결정한 행동에 대한 사후 설명,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의식하고 있는 에고, 즉 가장 표면적인 수준에서의 행동의 결정 인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깊은 층위에는 우리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즉 내가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는 깊은 층위의 진화적 무의식 그리고 문화적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전달할 때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거쳐왔던 수백만 년의 진화사 그리고 각각 다른 지역, 다른 식생, 다른 기후에서 적응해 왔었던 문화적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나이가 되도록 살아왔었던 개체 발생학적 역사, 이 세 가지에 대한 통찰적 이해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사람들은 3D TV를 안 사고 스탠바이미를 사는지, 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내용을 보지도 않으면서 꺼놓는 텔레비전은 좀 허전해가지고 그냥 뉴스라도 틀어놓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생물학자 노벨상을 1973년에 받았던 콘라드 로렌츠는 저처럼 의사이면서 동시에 인류학자이자 동물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 결정은 바로 어린 시절의 결정적 시기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걸 각인이라고 했죠. 여기 대부분 한국 분이신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만 김치 싫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 좋아하실 거예요. 김치 왜 좋아하세요? 맛있죠. 근데 우리만 맛있어야지 뭐 외국 사람들은 뭐 썩 맛있어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김치 뭐 이러지만 뭐 매일 먹진 않잖아요, 저희처럼. 저희는 뭐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김치 반찬에다가 먹잖아요. 김치 볶음밥을 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린 시절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되었던 경험들 때문입니다. 네, 프로이트와 비견할 만한 정신분석가였던 칼 융은 민족이나 집단 혹은 인류 전체에 공통되는 고태적 원형이 존재한다고 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말한 개인적 무의식에 대비되는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진화적 역사, 그리고 각 문화가 가진 집단적 무의식, 그리고 인간이 가진 개인적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아슐리안 석기라고 하거든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혹시 산에 가셨다가 이거 보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 이제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아슐리안 석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원시적인 올드한 석기들이 주로 발견이 되는데, 이 아슐리안 석기가 인류가 이제 만들어낸 그 제품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히트를 쳤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100만 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로 이 물방울 모양의 돌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적에서는 이게 발견이 안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발견이 됐습니다. 70년대 그 주한 미군에 근무하던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그 병사가 있었거든요. 고고학과 다니다가 돈 벌려고 미군 부대 입대를 해서 한국으로 배치가 됐는데, 한국에 와서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연천에서 이제 같이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70년대니까 스타벅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데이트를 그렇게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내가 커피 끓여줄게 이렇게 하고선 주변에 돌을 모아서 불을 펴가지고 주전자에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를 끓여주려고 한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한테. 한국 여자친구였어요. 미국 병사였고. 그래서 이제 돌을 모았는데, 이 친구가 병사가 고고학과를 1년 다니다 왔는데 돌 중에 하나가 아주 특이한 돌이 있는 거예요. 아슐리안 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대 고고학과, 고고인류학과랑 막 가서 그 발굴을 해서 그게 지금 연천 전곡리 박물관으로, 거기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믿어졌었던 아슐리안 석기가 이제 수십 개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혼해가지고요. 지금도 구석기 축제하면 와서 이제 옛날 얘기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커피 마시려고 해놨던 돌인데 관찰력을 가지고 딱 보고서 이제 고고학의 역사를 딱 깨버렸죠. 네, 원래는 그 아시아 지역은 이제 아슐리안 석기가 발견이 되지 않는다. 메비우스 라인이라고 해서 그 라인의 동쪽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심지어 아시아 지역의 인류는, 고인류들은 좀 원시적이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돌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수십 년 전만 해도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깨진 게 바로 이 전곡리 아슐리안 석기입니다. 아무튼 이 아슐리안 석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아슐리안 석기가 발견된 곳에서 상당수는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실용적인 목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슐리안 석기는 저렇게 나를 쭉 저렇게 그 엣지 쪽에다가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손으로 지금 손이 베이거든요. 위험합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그리고 아슐리안 석기가 발견된 특정 지역에 가면 이게 막 수백 개가 발견이 되는데 사용 흔적이 거의 없고, 또 과도하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치기에는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고, 또 이렇게 거대한 손도끼 혹은 저렇게 조그만 미소 손도끼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미스터리입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용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용도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강력한 믿음, 100만 년 이상 지속됐던 아슐리안 석기에 대한 믿음은 단지 실용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좋아하게 된 그 근본적인 집단적 무의식이 오랫동안 진화적으로 굳어지면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클로데르 라파이유 박사입니다. 네, 저처럼 정신과 의사이자 동시에 인류학자인데요. 컬처 코드, 즉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일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그런 무의식적 의미를 찾아내자라는 겁니다. 이 컬처 코드 분석법을 정신분석과 연결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체 발생적 일화와 집단의 사물에 부착된 감정적, 역동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겁니다. 문화적 배경, 또 진화적 역사, 무의식, 원시적
욕구 그리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정신과 의사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심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 미케아 부족에 가서 미케아 부족의 집에 방문을 해봤어요. 여기 집이거든요. 수렵새 집이기 때문에 집을 만드는데 큰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주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봤습니다. 부추장 집인데요. 집 안에 들어가서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집의 크기가 어떻고 가재 도구는 뭐가 있고 불은 어떻게 피우고 제 목소리입니다. 그릇하고 숟가락 목까지 몇 개? 그물이 있네요. 모기장이겠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의 현지 조사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환경을 연구합니다. 인도면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 직접 가요.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집에다가 꾸며놓고 있고 어떻게 살고 동선은 어떻게 되고 이야기는 언제 나누고 거실에는 주로 누가 있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합니다. 쓰는 제품들은 어떻게 다른지, 왜 인도 사람들은 구리로 만든 주전자를 좋아하는지,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지내는 공간이 서로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조사합니다.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이런 거대한 지역에 살고 있는 미케아족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처 코드를 통한 문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화적 수준, 문화적 수준, 그리고 개별적 수준에서 조사를 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치 냉장고 있죠? 요즘은 저렇게 요즘 그 냉장고 형태로 된 김치 냉장고를 많이 쓰긴 하지만 여전히 저렇게 장독대처럼 생긴 김치 냉장고도 인기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고요. 근데 저 김치 냉장고가 성공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치 냉장고를 처음 만들 때는 컬처 코드 방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아마 처음 만든 그냥 기술자가 야, 이 장독대랑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꺼내는 방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저런 모양이 열을 오랫동안 보냉하기에도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렇게 김치를 꺼내는 건 바로 우리 문화, 한국인의 문화에 깊이 배겨져 있는 땅속에다가 장독대를 넣고 장독대에서 겨울 내내 김치를 보관해서 겨울이면 이걸 꺼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마당에 있는 그 장독대 밑에서 김치 꺼내오라고 해서 막 추운 데만 나가서 꺼내오던 기억이 나요. 이게 오랫동안 저희한테 저희의 문화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 기억이자 또 어린 시절에 김치를 꺼내오던 기억입니다. 김치는 땅에서 꺼내는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한민족의 믿음 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연히 저렇게 제품에 반영이 됐고 저런 제품 개발하는데 뭐 개발 비용이 뭐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먹혔던 거죠. 공전의 이틀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댁에 가면요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김치 냉장고가 2개가 있습니다. 도대체 김치 냉장고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어머니는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넣으면 편안하시대요. 안심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치가 그득그득 들어있는 김치를 먹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 도출을 해냅니다. 지식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감정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무의식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당 문화가 가지고 있는 컬처를 찾아냅니다. 개별 면접, 포커스 집단 인터뷰, 그리고 에스노그래피와 시나리오 구성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찾아냅니다. 약 며칠간에 걸쳐서 수십 명의 해당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면담하고 인터뷰하고 원웨이 미러, 즉 한쪽으로만 보이는 거울 방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대화하고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 보이는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감정이나 행동 등을 캐치합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기록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준계를 탐색하고요, 잠재적 의식을 도출하고 그리고 각인 경험을 재발견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당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의식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기업체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로 전달하게 됩니다. 네,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집단 큰 회사에서 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와 강력 그리고 최근이라고 하는 3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미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 LG그룹하고 진행했었던 건 대입이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따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 세션을 정신분석학적인 개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도출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수집 데이터에 대한 분석 요약을 하고 집단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정교화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고 단순하며 적용 가능한 최종 후보 코드를 추출해냅니다. 핵심적인 선언적 문장으로 요약해서 최종 보고서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네, 보고서는 이제 수백 페이지가 되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 한 장에 가장 핵심 내용이 들어있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각각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수기의 모양, 냉장고의 모양, 그리고 이제 이미 책에도 나온 얘기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러시아에서 냉장고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냉장고는 이렇게 딱 각진 냉장고가 인기잖아요.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냉장고 회사가 가서 시작을 했을 때 둥글둥글한 옛날 형태의 냉장고가 큰 히트를 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 분석을 했는데 이 러시아는 마더 러시아라고 하는 오랜 믿음이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상징인 냉장고가 가진 그 이미지를 둥글둥글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만들었을 때 러시아인들이 열광을 했던 겁니다.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죠. 전 세계 냉장고도 다 각진 서랍 모양이었고 이렇게 무슨 찬장 모양이었는데 둥글둥글하게 만든 게 우연히 통했던 거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제품 개발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CEO 이제 모임에서 제가 가장 저희 연구와 관련된 것 중에서 실용적인 부분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컬처코드 분석법을 이제 제가 사용해서 연구를 한 지는 한 2년 돼서 요즘은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되시고 또 앞으로 이런 식의 B2C 영업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사업 개발도 하시고 미래 방향도 구상을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적실성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네. 바이비도 있고 삼캔 바이비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테레비라는 게 이제 큰 테레비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30대, 40대 애들을 키우는 분들은 거실에 테레비를 놓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텐바이비나 뭐 이런 것들이 더 각방에다 놓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이 되니까 컴퓨터 대형 테레비 앞에서 모여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틀어놓고 그리고 거의 개인 소유물 같이 되니까 이제는 그게 점점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냥 핸드폰이 거기서 넷플릭스도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탠바이비가 27인치라서 좀 적절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동하기는 편해요. 근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삼텐바이비가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더 각자 방들에 움직이면서 점점 혼자만의 세계 이거를 아까 얘기하시는데 텔레비 놓고 가족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근데 요새는 점점 힘들어지고 애들 키우는 집들은 테레비를 거실에 안 놔요. 그래서 75인치 이런 테레비가 과연 개인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것 외에는 개인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요즘은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텔레비전 같이 보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예전에 무조건 텔레비전 앞에 있었고 또 공중파만 봤으니까 똑같은 거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셜 글로우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본성 자체가 막힌 게 아니고요.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혁신이 그걸 제시했습니다. 유튜브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요즘 인기 있는 동영상들은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유튜브 안에서 어떤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그걸 설명해주거나 감동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또 나와요. 그리고 그것과 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이 공감하면서 같은 영상을 보는 그런 방식의 유튜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피지컬하게 같이 어떤 영상이나 어떤 소셜 글로우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리얼 예능이라고 하죠.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요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그걸 참 좋아하는데 예능을 보시면
영상을 보는 연예인들이 그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그럼 저희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그 영상을 보고 대화하고 반응하는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영상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 예전에는 아케이드 게임이 주로 혼자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아이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같은 게임 영상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게임을 공략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기원에 가서 직접 바둑을 했잖아요. 요즘은 둘이서 바둑하는 모습을 그 해설사가 해설을 하고요. 그 해설하고 있는 내용을 바둑을 보고 있는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둑을 해요. 바둑을 요즘은 직접 두시는 분보다 그 남이 보는 바둑 중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이런 방식을 조금씩 변형돼 가고 있는 거죠. 더 편리한 방식으로, 더 안전한 방식으로. 그러나 그 핵심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도 예전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뭐 이건 이렇습니다. 뭐 진화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요. 제가 나와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요.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과 비슷한 포지션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지난 학기에는 3명의 교수가 같이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 수업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셋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청중인데 껴들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학생들의 집중력도 높아지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지고 재미있었습니다. 즉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 발전은 계속 바뀔 거예요. 아마 전통적인 방식의 그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의 가족들이 뭐 옛날처럼 3대가 다 모여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하지만 변형된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주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설명해주는 그런 그 연예인들이 그런 거 대신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멋있고 잘생기고 멋진 연예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수수하고 평범한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인류가 그러니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고 또 그 전에 뭐 엘렉투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호모종이 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연에 대해서 그 생존을 하기 위한 진화로 저는 그 진화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도구가 불과 언어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인류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왔잖아요. AI. AI. 그런데 이제 AI가 문제는 인간이 할 일을 다 대신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지능만큼의 AGI가 곧 몇 년 이내에 옛날에 205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빨리 몇 년 이내 아니면 내년이라도 AI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할 일을 다 대신해 준단 말이죠. 그게 인류의 진화는 결국 자연하고 상대해서 거기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진화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할 일을 다 대신해 주니까 그 시점에서 과연 인간의 진화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과학자 예언대로 AI한테 먹힐 것인지 저는 그 인류의 앞으로 진화 방향이 AI를 맞은 이 시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AI가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할지는 잘 몰랐거든요. 네, 저는 그 GPT가 처음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보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터무니없는 대답도 많이 해줬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뭐 장난감으로나 쓰지 뭐 이게 실제 실무에 사용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제 연구에 널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재미있는 건 제가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AI로 과제를 해옵니다. 그리고 저도 수업 자료를 AI로 만들거든요. 저는 AI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AI로 그거를 과제를 내니까
저하고 학생이 빠져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AI한테 가르쳐주면 어떨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서 특이점이 온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특이점이 온다는 책이 처음 나왔는데 정말 이제 그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센티언스라고 하는 책을 하나 번역을 했고 또 인류 진화의 4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했는데 거기에 이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간의 진화는요, 생물학적 진화, 즉 신체적 진화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게 됐어요. 예전에는 생존, 번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인간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인간은 기술적 혁신, 문화적 진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유행했잖아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전염병이 인류 역사상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문화적인 방식으로 의학적인 개선을 통해서 또 이제 사회적인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걸 극복해내지 못했다면 코로나는 지금도 유행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때 약 800만 명이 죽었는데 800만 명이 뭡니까? 8천만 명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코로나에 좀 더 내성을 가지고 있는 인류가 좀 더 높은 생존 번식 가능성을 가지게 되겠죠.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부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빠른 방식으로 백신을 만드는 방식으로 극복을 해서 우리들이 또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네안데르탈린 유전자에서 기원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스반테 페보 박사의 연구가, 스반테 페보 박사도 저처럼 의사이자 인류학자인데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류의 진화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물학적인 상황에서 환경적 이런 압력, 재난에 적응해 오면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팔다리도 가지고 있고 머리도 가지는 방식을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좀 달라질 겁니다. 사실 이미 그랬습니다. 이미 홀로세의 시작, 즉 인류의 문명이 문자 언어를 만들고 인간이 거대한 중층 복합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던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됐던 11,7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진화는 그 어떤 동물도 이뤄내지 못했던 다른 방식의 진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화적 진보죠. 그리고 그거는 AI를 통해서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강력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AI를 얘기하면서 직업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제 존재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하고 살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죽을 때까지는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에이 그거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이제 뭔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AI 혁명은 인류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분명 과거에 했었던 그런 단순한 노동이나 그런 생계를 위한 삶과는 조금 해방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미 우리가 10,000년 동안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성의 본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가장 기원에 있는 무의식적 본성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인간적인 부분들에 자신의 삶을 더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뭐 부정적으로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밖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알고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각 기업마다 여기 저 자료에도 보니까 잠깐 다루셨더라고요. 기업마다 인재 사람을 채용할 때 여기 보면은 구조화된 질문하고 비구조화된 질문 장단점을 비교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기업 문화가 다 틀려서 A 기업에서 꼴찌했던 사람이 B 기업 면접하면 1등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인사 결정권자들의 그 마음과 마인드셋과 기업 문화에 따라 틀린다고 봐요. 그래서 제 질문은 구조화된 질문하고 비구조화된 면접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 구글이나 GE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은 만장일치제로 하거든요. 5분이 면접을 해서 5분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이 최종까지 갔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해요. 5사람이 결정한다면.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아까운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 이제 질문은 구조화된 면접과 그러니까 비구조화한 것은
개별 그 질문이 그냥 자기 면접관들이 알아서 막 질문하는 거거든요. 중구난방식으로 구조화된 거는 질문지를 딱 10가지나 뭐 딱 몇 가지 정해놓고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후보자한테 딱그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이 어떤 게 그 우리 교수님이 연구하실 때 어떻게 기업이 이걸 적용해야 할 건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헤드헌팅을 오랫동안 경험이 많으신 그 회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직원이 그 층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직원을 채용하거나 뽑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뽑을 때는요, 말씀하셨던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가지고 특정 기능이나 특정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전기사를 채용한다. 그러면 운전을 잘하는 거를 봐야 됩니다.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회사 임원이라든지 혹은 이제 회사의 이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이제 고위 경영자들을 뽑으실 때는 반드시 비구조화된 면접을 거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만날 때 설문지나 질문지 10개를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러진 않거든요. 데이트하고 만나고 여행 가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비구조화된 면접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그래도 잘못 만났어도 이혼하고 하죠. 그런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원을 마치 예를 들어 이사회에 이제 임원이 될 사람을 뽑아서 앞으로의 회사의 장기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을 뽑을 때는요, 그 인물에 대해서 짧고 간단한 구조화된 면접, 또 인터뷰, 혹은 평판, 이력서 이거 보고 뽑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평생을 같이 할 면접을 할 그 배우자를 이력서 보고 결혼하겠다고 결정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비구조화된 면접, 즉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어디 여행도 가시고 골프도 한번 같이 치시고 뭐 무슨 낚시도 한번 가시고요, 술도 같이 하시고 캠핑도 가시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만장일치제가 도움이 됩니다. 네, 흥미롭게도 저희 서울대학교에 제가 부임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도 상당수의 대학이 주요 대학이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장일치제를 뽑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뽑는 것, 뭐 학생을 뽑을 때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학생을 뽑을 때 만장일치제를 뽑지 않고 학생은 학업 능력, 성실성 이런 걸 보고 뽑죠. 그거 좀 나눠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비구조화된 면접은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능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쓰시는 거.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마 잘 알고 계시죠. 상위급은 만장일치제가 좋다는 거죠? 그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이제 임원들도 이제 기술적 임원들이 있잖아요. 특정 기능만 필요한 그런 이제 CTO라고 하던가요. 뭐 이런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직원을 그 임원을 뽑을 때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전사적 관점에서 특정한 인재를 회사 운영 전반에 개입을 시켜야 될 인재를 뽑으실 때는요, 장기간의 시간을 거쳐서 비구조화된 면접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잘 보이려고 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만 장기간 길게, 그리고 이 이제 넌 오피셜한 이제 그 비공식적인 그런 면담과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커뮤니티에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들 사이에 궁합도 잘 맞아야 되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궁합이 안 맞으면 배우자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궁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그 사람이 맞아야 되죠. 저희 정신과에서는 릴레이셔널 디스오더라는 걸 했어요. 릴레이셔널 디스오더 관계장애라고 하는데요. A라는 사람 훌륭합니다. B라는 사람 훌륭합니다. 근데 그 둘만 붙여놓으면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런데 회사를 운영을 할 때 있어서 뭐 그게 부부는 어쨌든 한번 맺어지면 최대한 가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부부 치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면담도 하고 다 하거든요. 회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처음 할 때부터 잘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관계 장애가 생기어서 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같이 앞으로 잘 지낼 사람들 사이에서 뭐 만장일치제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합의가 일어난 상태에서 뽑아서 가야지 한 명이 딱 그냥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그냥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딱 결정해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나랑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안 맞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비구조화된 면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유수의 기업에서도 아마 중요 인재들 뽑을 때도 그런 방식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대학 교수 뽑을 때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3일 동안 면접을 합니다. 네.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같이 밥 먹고 발표하고 강의하고 저녁에는 막 이렇게 맥주집 가서 그 스몰 토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학생만 잘 가르치고 연구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회사에서는 더 중요한 일들, 더 큰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니 더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 거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 가지 교수님한테 고견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커리어를 보니까 의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의사를 하시면은 돈도 잘 벌고 뭐 좋은 적일 텐데 돈과는 거리가 먼 인류학자가 되시겠다고 이렇게 바꾸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앞으로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려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방위산업 이런 게 다 이제 거의 그래도 공대생들이 많이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대생들이 다 의대 열풍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이게 언젠가는 이게 우리나라 트렌드가 바뀔 건지 이게 학부모들의 그 열풍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젊은 세대를 볼 때 좀 두렵거든요. 그 저기를 어떻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의사 하시다가 내가 인류학자가 되겠어 어떤 모티베이션이 정말 강렬한 뭐가 있으셨던 건지 뭐 그런 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제 경력을 보면은 다들 뭐 무슨 뭐 청운의 꿈을 꿈꾸고 뭐 야 나는 새로운 뭐 무슨 통섭적 인간이 될 거야 막 이러고 인류학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임상 의사였는데요. 그냥 그 관심을 가지고서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15년 됐고요. 15년 전부터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같이 하다가요. 이제 그 호주 유학 갔다 오고 왔는데 이제 박사 논문 써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제 야 너 논문 써야 되니까 그냥 일 좀 그만두고 이제 논문만 좀 써라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동안 일도 많이 하고 뭐 했으니까 한번 연구에만 한번 전념을 해볼까 하다가 보니까 어영부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특별한 무슨 꿈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다만 여기 계신 여러 경영자분들께서도 야 내가 CEO가 되고 경영을 해야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명이 그렇게 가셔서 아마 이게 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는 의사가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가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대만 가지는 않거든요. 의사도 가고 뭐 딴 것도 하고 인문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좀 몰려져 있는 게 있죠. 뭐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면허를 받고 나면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생기고 또 이제 우리가 사회적 성취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의대 친구들 만나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한테 술값 나는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어렵긴 한데 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주시죠 오늘. 예. 이렇게 이제 강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자녀분들도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이제 손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의대 가는 거 좋죠. 근데 요즘 이제 의대에서도 의사과학자라 그래가지고 의사지만 다른 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하도록 이제 잘 격려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도 의대생이 한 명 또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되면 점점 다양해질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랬더라고요. 그 누구죠? 그 저기 테슬라 회장 있죠. 네네. 의사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수술들은 로봇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봇을 인간이 이렇게 조작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AI가 대신하는 건 이제 금방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면담할 때도 요즘은 사용하는 차트에 환자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AI가 바로 조언해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예, 약품을 사용할 때도 옛날에는 의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약물과 이 약물의 상호작용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지금 AI가 그거를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금방 데이터를 제시해주면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큰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단계로 가서 그걸 직접 해주는 것.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자동차의 그 자율 보조 기능들이 우리 운전을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완전 자율차로 가는 건 금방입니다. 의사도 아마 그렇게 되면 소수의 이제 연구하는 의사들 그리고 책임지는 의사들은 남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의사들이 그런 직업적인 해자를 가지고선 강력한 그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아마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살 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계속 어렵게 살 것 같으니까요. 많이 불러주시면 제가 강의료를 어떻게든 좀 수익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한 가지만 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이제 5G 특성화 사업을 해요. 네, 네. 병원이나 대학, 각 공공기관에 일정한 주파수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 쓰고 그 특성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발전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휴대폰이 끝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지금 이제 5G 끝까지 왔는데 내년에 6G를 또 합니다. 저희가 이제 SK나 저기 KT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장 궁금한 것이 홀로그램이 어디까지 말이냐. 예? 지금 뭐 보시면 AI를 그 활용한 홀로그램 예를 들면 이 휴대폰이 지금 현재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뭐 노트북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 세대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홀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허공에 휴대폰 보고 효리야 나와라 그러면 효리가 딱 밀수 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허공에다가 22인치짜리 화면 같이 다 켜놓고 나만 볼 수 있게끔 개인적인 사고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 대고서 오늘 주가가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거 홀로그램이 저는 다 개발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삼성이 분명히 개발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가 과연 볼 수 있을지 그 홀로그램을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홀로그램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대중적으로 그게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3차원 영상이 조그맣게 인형처럼 나와가지고 그걸 그렇죠. 대화하는 방식으로 예. 이야기 나누고 인간 본성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 장난 혹은 이제 과학적인 실험 혹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무슨 핸드폰에서 3D 기술이 막 널리 퍼져가지고 그게 빅히트를 칠 가능성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 이미 실패했었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아주 이제 다들 가셔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